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가 동요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응한 경호처 수뇌부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에 최대한 성실히 협조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영장 집행 막았다는 혐의는 어떻게 인정하시는 겁니까? 전선 설치는 대통령이 지시한 건가요? 수고들 하세요. 성실하게 조사 임하셨나요? 네.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지금 경호처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온건파, 강경파로 나뉘어가지고 지금 균열을 보이고 있다 이런 관측인데 경찰과 공수처는 이 균열을 10분 활용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풀이되는 것 같고요. 지금 경호처가 더 버티게 나설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온건 강경이라는 분류보다는 사실 이제 불안하죠. 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할 겁니다. 그리고 경호처 내에 어떤 의견도 뭐 개진되는 그 공론회장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저는 경호처 내에 이런 그 의사결정 과정이나 아니면 공론회장을 떠나서 어쨌든 국가기관끼리의 이런 그 부딪힘 이런 부분은 국가기관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지 경호처 내에 뭐 지휘체계가 와야 되느니 작전, 뭐 수경 이런 식의 상황이 오고 하는 것은 좀 타당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이제 온건파, 강경파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경호처 내에서도 화기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화기들에 대해서 절대 쓰이면 안 되지만 만약에 이 뭐 돌출 행동이 있게 되면 또 큰일 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작전 성공이다 이런 단어보다는 사실은 조사 목적을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따라서 국가기관끼리 어느 정도 합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 하나는 공수처 입장에서 보면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선임계가 제출된 변호인과의 협의 절차가 선행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기찬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경호 실무 직원들 사이에서 어떤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경호처 수뇌부 간의 의견이 다른 점도 계속 표출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내부 동요에도 불구하고 강경파 김성훈 경호처장 대행이 공수처에 맞서서 결사항전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정준 전 차장 같은 경우는 경찰에 출석해서 본인이 했던 역할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체포영장에 대해서 본인들이 막아선 것들이 공무집행의 법률의 위반이 있겠다고 판단을 해서 출석을 한 거죠. 아마 이제 저는 박정준 전 경호처장의 출석 자체가 경호처의 동요로 가져온 것 같고요. 몇몇 수뇌부들이 강경하게 나서고 지휘는 하고 있으나 조직이라는 게 그렇게 몇 명의 어떤 고집으로 자주지되는 데가 아닙니다. 특히 경호처는 각 경호관들이 이 국가공무원으로서 입직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관문을 뚫고 들어와서 본인들이 자부심이 높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판단하기에도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 자체를 막아서는 게 명분이 없다. 아무리 이 지휘부가 뭐 중하기로 무장을 해라. 라는 것들을 경호처 위에서 지시니까 따라야겠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공무집행 방해에 이른 거 아니겠냐라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지금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막바지에 가서는 몇몇의 수뇌부의 강경한 지시 자체가 경호처 전체에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수사기관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르면 이번 주 중반에 이뤄질 거라는 관측이고요. 하게 된다면 2박 3일 장기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렇게까지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경찰과 그 공수처의 이 공조 자체에 대해서도 법적 평가가 있잖아요. 이 공조가 과연 적법한 것인가에 대해서 평가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공수처는 검사 14명 정도뿐이 없고 나머지 수사관 합쳐도 좀 40명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경찰 인력을 대거 협조 지원 받아서 이렇게 집행에 나서는 것이 과연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또 문제제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저렇게 군사작전 하듯이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가 봤듯이 많은 국민들이 떨면서 어쨌든 찬반을 통해서 본인들의 의사표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리인단도 역시 의사표현을 하고 있고 정치인들도 가담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럴 때일수록 공수처가 애당초 수사 목적에 걸맞는 이런 정도의 수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고 마지막으로 지금 그 경찰 입장에서도 보면 경호관들의 경호처에 대한 수사를 특히 신병 처리를
마치 본인들의 집행작전 목적에 걸맞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컨대 나오면은 체포영장, 안 나오면은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나오면 긴급체포 위험이 있고 이런 상황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딜레마에 빠진 상황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못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것이 또 소환불응이 되고 이런 식의 과연 경찰 행정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딜레마라는 상황이라고 지금 분석을 해주셨는데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또 한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게 최선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보세요? 가능성이 없죠. 물론 이제 우원식 의장도 그랬고 저조차도 그렇습니다. 왜 남의 인생까지 망치려고 하죠? 대통령이요. 본인이 어떤 뭐 실수를 했건 어쨌든 간에 본인은 뭐 이게 뭐 장난이었다고 주장을 하나 대한민국의 법치는 그걸 장난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내란 우두머리라는 범죄 혐의를 뭐 검찰이라든지 경찰에서는 이 확정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저는 범죄 혐의자가 이렇게까지 경호처라는 정말 뭐 무슨 죄가 있어요? 이분들을 앞세워서 이 범죄 혐의자가 계속해서 이 대한민국의 법치에 맞서고 있는 상황 이 자체가 너무나 비극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정말 격이 있고 염치가 있고 품격이 있다면 대통령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인생은 본인의 책임졌으면 좋겠다. 남의 인생들 지금 장성들 별 20개를 다 떨어뜨렸습니다. 대한민국. 예. 그 사람 인생 다 망쳤잖아요. 근데 이제 경호관들 국가공무원으로서 이제 성장하려고 꿈을 키우는 경호처의 직원들까지 왜 남의 인생 피해를 주냐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원식 의장의 말대로 대통령 스스로 걸어오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다투고 싶으면 조사 받으시고 법적으로 다투시면 돼요. 모든 국민이 그렇게 법에 대응해 왔다라는 차원에서는 우원식 의장의 말을 좀 곱씹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어떤 식으로 조사를 받을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일부터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정식 변론이 시작됩니다.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 진행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출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통령 측 입장에서만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헌법재판 진행 과정상 필요하다 하면 필수에 제한 없이 출석하실 것이고요. 물론 대통령께서 출석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호나 신변 이런 문제를 해결이 돼야 간다는 것은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헌법재판 진행과 관련해서는 출석하신다는 의사는 확고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일단은 나오지 않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잡힌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이라고 보세요? 나올 그 의사는 제가 보기에도 확고할 수 있어요. 예. 다만 이제 체포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오기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죠. 그리고 헌재에서 그 변론기를 사전에 지정한 5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14, 16, 21, 23, 그다음 2월 4일. 이 부분하고 우연히도 또 체포영장 유효기간하고 거의 맞물리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 헌재 출석해서 변론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막힌 거라고 볼 여지도 없잖아 있죠. 누가 그러니까 체포가 되는 것이 이게 적절한지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체포임을 무릅쓰고 헌재에 나가서 변론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런 이제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저는 다른 건 내가 모르겠지만 14일 날 지정된 첫 기일 있잖아요. 첫 기일 날 당사자가 안 나가게 되면 다음부터 걸석 재판할 수 있는 재판부에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예. 원래 첫 기일 빼놓고는 걸석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첫 기일 날 불출석을 요건으로 해서만 재판부가 걸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첫 기일은 연기해야 되는 것이 맞다. 최소한 체포영장 문제가 해결되거나 조율되거나 이럴 때까지 연기하는 것이 맞지. 뭐 적절부절을 떠나서 어쨌든 현실적으로 출석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첫 기일을 강행하는 것은 사실은 당사자의 재판 참여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보면 적절치 않다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예. 또 하나 재판부 입장이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계선 재판관의 경우에는 사실 남편분이 지금 국회 소추대리인단에 참여하고 있는 변호사와 같은 직장에 있었다 이런 문제도 제기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입장에서 보면 기피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판단해야 되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본인들의 절차적 참여권을 적절하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나중에 부당함을 제기할 수 있는
단초를 얘기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변론기일에 출석했을 경우에 체포 가능성 그러니까 현실적인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요. 이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이유 중 하나가 탄핵 심판에 출석을 못하게 발을 묶으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대한민국의 법치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체포영장을 피하는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뭐 불법에 대해서 합법으로 맞서는 국가 권력에 대해서 나를 왜 잡아가려고 해? 나를 잡아가려고 하는 게 잘못됐어. 라고 주장한 거는 들을 가치가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경찰과 검찰입니다. 더 흉악범들도요. 경찰이 잡아가서요. 신변을 보호합니다. 신변을 어떻게 위해를 가하려는 것은 주장이 안 맞잖아요.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버젓이 대통령 직위 있는 분을 체포해 갈 때 신변이 위해를 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논리도 안 맞는 주장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체포영장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 것부터가 첫 단추가 잘못됐고 헌법재판소의 출석 그 부분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출석을 하지 않으면 본인 손해예요. 뭐 불출석을 하는 부분들도 이미 헌재에서 그 일정을 열어놨고 과거에도 다른 전직 대통령들도 출석하지 않고 심리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고 싶으면 하시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해서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셔도 된다. 하지만 헌재의 시간은 돌아가기 때문에 법리적인 이득에 따라서는 본인들이 판단하는 문제다. 그래 보입니다. 네, 근데 윤석열 굳이 왜 구속 소환을 해야 되는지가 문제예요. 네. 야당 대표의 경우에도 사실은 그 수차례 소환에 불응해도 영장 안 쳤잖아요. 체포영장 안 쳤거든요. 예. 그다음에 그냥 직기소했어요. 이런 식의 다음에 수사 절차가 진행돼 있는데 예를 들면은 형이 확정됐는데 형 집행을 안 받는다든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구속을 기피한다든가 이런 거하고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체포라는 것은 조사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조사라는 것은 진술을 듣기 위한 하나의 또 수단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진술을 여부에 대해서 대통령이 안 하겠다는 의사도 밝히고 있잖아요. 난 진술 거부할 의사가 크다. 기존에 했던 말 이외에는 할 말이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잡아다 앉혀놓고 48시간 동안에 가둘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구속이나 형 집행하고는 다르다. 이 부분도 수사기관이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에서는 이번 수사를 통해서 어떤 존재감 부각에 나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리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지금 같이 얘기를 아니 해주신 건데 대한민국 어떻게 보세요? 공권력이요. 예. 내일한 죄가 어떤 죄인지를 다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처벌 기준이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는 흉악범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범죄를 저지른 유일한 45년 만에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대통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니까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데 예우를 해줘라? 그런 주장은 먹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공권력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것들. 그런 부분들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법기관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너무하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으나 이게 원칙에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다. 저는 그걸 봅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예외적인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똑같이 말씀이시죠.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관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공수처가 그전 했던 대로 중앙지방법원에 다 신청했어야 되는 것이고 공수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 군사법원에 청구하고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하고 중앙지방법원, 동부지방법원 이렇게 청구했다는 거예요. 예. 자 동부지방법원은 김용현 전 장관이 구치소에 구금돼 있으니까 거기에 청구했다고 쳐요. 나머지 군사법원은 문상우 뭐 정부사령관이었다고 치고요. 그럼 중앙지방법원은 누굽니까 도대체? 그것도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누가 똑같은 절차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 부분도 밝혀야 되는 부분이고 자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에게나 관할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내란죄 수사권이 원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왜 하필 대통령을 직권남용죄를 고리로 해서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본인들의 입장을 소상히 밝혀야죠. 그럼 똑같은 평가를 받아야지 되는 것이지 왜 절차적으로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탄핵 심판을 통해서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떼고 나서 수사를 하면 될 일들이에요. 근데 굳이 앞서서 수사하면서 구속수를 하겠다는 것이 이게 맞느냐 이 말이죠. 아니, 법원에서 이미 그 관할권에 대해서 정리해줬어요. 누가 그러니까 정리해줬어요? 체포영장 할 때 이 예. 신청에 대해서 설명도 했고요. 그러니까 중앙지법이든 서부지법이든 그거는 알아서 할 판단이다. 그거는 뭐 위법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냥 다 떠나서요. 뭐 이게 참 그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아니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으면서 법적으로 대응을 하라니까요. 비정상적이잖아요. 경찰 문턱에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죄를 저질러 놓고. 그 납득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대통령이라서요? 대통령이니까 그만한 권한이 있으면 그만한 책임을 져야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무도 비판 안 한다는 게 저는 참 의아스럽다. 물론 방금 저희가 지금 논쟁이 있었던 그 공수처의 서부지법에 대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는 이게 분명 예외적인 경우이지만 규정에는 있다 이런 입장이고요. 규정에 있는데 저희가 다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은 네.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한 영장에 대해서 타 부당을 뭐 차치하고요. 혹시 중앙지방법원의 영장 청구에서 기각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밝히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만약에 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기각됐다면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할 때 그 취지를 적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수처장의 말씀하시기를 서부지방법원, 중앙지방법원, 동부 군사법원에 청구했었다는 걸 본인 스스로 밝혔어요. 예. 그러면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건 어떤 분에서 청구했는지를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만 밝히면 됩니다. 물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논란들이 있기 아니, 때문에 공수처장이요. 저기 공식적으로 국회 나와서 밝혔습니다. 예.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 오동연 처장이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안 했다고 밝혔는데 뭘 또 밝혀요? 아니 어떤 그런 대통령에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고 없다. 서부지방법원이 처음이라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이전에 공수처장 말씀은 동부지방법원에 한번 청구했고 서부지방법원 대통령 청구했고 그다음에 군사법원 청구했고 중앙지방법원 청구했다고 분명히 말을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지방법원은 누구에 대해서 청구했는지를 밝히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 영장 논란에 대해서는 아니 다음 사실관계를 시간에 확인하게 조금 더 해드려야 되는 게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예. 예. 좀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물어봤고 네. 공수처장이 마지막에 답변은 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없다라고 네. 답을 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소식도 짚어봐야 하니까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야권은요.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외환 유치 혐의 포함을 두고 여야 공방도 격해지고 있는데요. 양측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의 북풍 공작은 전쟁을 유발하려는 거였습니다. 북이 여기에 대해서 맞대응을 했더라면 곧바로 전면전이 불가피했었을 것입니다. 드론 침투, 또 원점 타격 등은 은밀하게 자행됐습니다. 은밀성입니다. 대북 확성기 가동과 대북전단 살포도 외환죄로 수사하고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와 군의 노력을 모두 외환죄로 단죄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손발을 묶어버리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김정은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당이 자체 특검법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이름은 정해지지 않은 것 같고요. 뭐 이른바 비상계엄 특검법 뭐 이렇게도 불리고 있는데 지금 야권의 수정안과 어떻게 다른 겁니까? 아마 이제 공개돼 봐야 하는데 이제 유한 부분은 빼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게 수사를 하는 건데 수사는 범죄 혐의를 찾는 거잖아요. 근데 외환과 관련돼서 지금 적시된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분들은 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요. 적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빼야 된다는 부분이고 자칫하면 어찌 보면 대북 정책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선전선동 관련된 것도 뺀다는 방침인 것 같아요. 선전선동은 이미 어떤 범죄 사실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것을 범하도록 선전선동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빼는 것이고 그다음에 위에 가담한 사람들도 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권으로 수사가 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기간을 보면 거의 7월 달까지 될 가능성이 큰데 그 사이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예를 들면 의혹 제기하기에 따라 달라요. 국민의힘 의원들 이거 계엄 해제 요구에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분들은 다 가담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수사의 칼날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빼야 된다는 거고. 그러나 다 뺀다 하더라도 특검이 과연 지금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당내 또 의견이 많거든요. 예. 예컨대 이미 이제 40일이 지났어요. 이 계엄 선포된 이후로. 그리고 검찰에서는 9명이 다 기소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더 이상 뭘 수사하느냐에 대해서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 빼놓고는 수사할 대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인력과 많은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회의가 있는 분들도 상당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골자는 이겁니다.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을 좀 바꾸도록 하는 것 같고요. 지금 그리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외환죄에 대해서도 빼겠다는 얘기인데 민주당은 이 외환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게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 요소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아요. 외환죄가 갑자기 민주당이 만들어낸 건 아니죠. 예를 들면은 지난 10월에 있었던 북한 무인기 건에 대해서 그리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죠. 안산에서 점집을 운영했다는 그 장군의 수첩에서도 NLL 북방개선에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다는 그런 수첩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그다음에 김용현 씨와의 대화에서의 원점 타격 등등 이런 것들이 오고 갔을 때는 북한을 자극해서 뭔가 도발을 유도하지 않은 그런 행위들이 밝혀지면 여당도 좋은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게 없다고 그러면은 없는 것이고
뭐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죄를 물어야 되는 게 당연한 문제예요. 북한의 전쟁을 유발하려고 했다는 거 그거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굳이 뭐 이렇게 사건을 축소할 이유가 있느냐. 그리고 내란죄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내란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9명 했으니까 끝? 아니죠. 차후에 내란죄 부분들이 드러나면 그거는 뭐 공소시효 없이 계속해서 수사하고 조사해서 발본성해야 될 죄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렇게 축소할 문제는 아니다. 그래 보입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 제가 하나만. 의총에서요. 예. 그 외환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지금 국정조사에도 하고 있잖아요. 국정조사도 계획서가 아마 지금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157명의 증인을 불러서 하겠다는 거예요. 국정조사는 가능해요. 사실은 이 혐의에 대해서 이런 사실관계 진상규명을 하겠다. 좋습니다. 이게 특검이라는 거는 범죄인을 찾아내서 처벌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걸 수사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제 글쎄 알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본인들도 다 검사를 했을 텐데 알면서도 굳이 이렇게 갖고 가는 거거든요. 정치적 목적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보완점이 필요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오늘 국민의힘 의총에서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요. 그 결과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